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코스닥이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이게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올해 빠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글로벌 1등이잖아요. 지금 뒤에서 코스닥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버려진 주식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재무구조 엉망이고 그런 회사 말고 우량주인데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투세 이슈 때문에 5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 수급으로 갖고 있다가 증시 빠지니까 폭락하고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면서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맨날 시장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또 이번 달에도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구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좀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장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증시에서 완전 왕따 당하는 느낌인데 그나마도 이제 어저께 금투세 폐지 얘기를 했고 물론 오늘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 가능성은 제어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미국 대선 이슈 지나고 나면은 좀 그래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측면에서 희망을 갖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측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첫 번째는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증시뿐만 아니라 산업점을 놓고 봤을 때 묘하게 꼬인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이제 동북아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엔저의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익도 잘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밸류 프로그램의 성과가 좀 구체화되고 있죠. 중국은 갑자기 경기 부양책 한다고 지금 뭐 하반기 들어와서 9월, 10월 들어오면서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전인대 하고 있는데 부양책이 뭐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 또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양쪽이 다 좋아요. 근데 한국은 얘들 다 우리의 경쟁자잖아요. 얘들이 지금 다 우리가 원화도 지금 약세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동시에 약해진 데다가 지금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 통화에 의한 경쟁력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하면은 어쨌든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자리를 잡아주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자리를 못 잡아준 데를 갖다가 누가 차지했냐면 대만에 있는 TSMC가 차지했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대만에 있는 IT 회사 쪽으로 넘어간 것들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최근까지 금투세 이슈가 좀 있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보면은 고려아연 관련해가지고 M&A 이슈도 있지만은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차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공개 매수해가지고 소각해놓고 바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일반 소액주주들은 소외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서 주가에 우호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과거에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또 암암리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이쪽에 있는 회사를 하나 떼가지고 저쪽에다 갖다 붙이겠다고 또 했다가 감독원에서 불허하니까 또 다시 또 비율을 바꿔서 한다는 회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소액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보호수단은 없고 또 우리나라처럼 배당이 짠 나라가 없잖아요. 중국보다도 배당이 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더해가지고 자사주 사가지고 조금 시간 지나면 도로 팔아버리고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자사주를 사는 목적 자체는 사실은 이건 주주 환원적 측면이거든요. 주가 관리를 할 거면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소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도로 파냐는 거죠. 결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땐 그건 주주 환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이익을 배당으로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사주 소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밸류업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금투세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한국 증시 매력 없네. 거기에다가 또 한국에서 세금 낼 바에는 차라리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미국과 가지고 하는 게 100번 낫지. 그러니까 지금 1380원 전후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경험하지 못한 환율이거든요. 사실은. 아마 이게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1380원 이때 넘어간 게 한 3-4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환율에서도 미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는 새로 신규 수요는 안 들어오고 있던 수요 자금은 미국으로 넘어가고 증시 떠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일단 버벅거려 버리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그만큼 떨어지니까 그 돈 팔아가지고 또 대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완전히 이상하게 소외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던 거죠. 제가 표를 갖고 왔던 거 보시면 아시아 쪽 퍼포먼스와 관련된 것들이 지금 그래프로 보여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아시아 쪽 권역인데
마이너스가 난 데가 딱 세 군데예요. 근데 유난히 빨갛게 돋보이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사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수급에 있다. 이 수급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뭐 국가 연초 대비해서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도 제일 밑에 있는 게 우리나라 코스닥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위가 멕시코. 근데 이 멕시코는 치안 안 좋은 건 아시죠? 요즘 뭐 시장 당선된 지 6일 만에 뭐 암살당하고 막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저 밑에 깔려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지금 수급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상태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로 믹싱이 됐다. 기업체들도 소위 말해서 실적이 안 됐고, 또 하나는 밸류업이나 이런 쪽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금투세 이슈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자금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까지 국내 증시가 좀 겪어야 했던 어려움. 지금도 사실은 겪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 금투세 도입을 이제 안 하기로 어저께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인 인식이죠. 근데 좀 이 인식을 좀 빨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사실은 이게 빨랐어야 되는 건데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가지고 국장을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넘어가는 자금, 증시 떠나는 자금들은 계속 있어 왔던 거고. 이게 지금 옆에 그래프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어저께 금투세 폐지 기사 나올 때 처음에는 금투세 시행으로 일보가 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2보가 나오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게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국내 증시가 주식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폐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해가지고 1보 뜨고 나가던 주가 훅 빠졌다가 그 2보 난 다음에 주가 확 돌아선 거였거든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또 최근 2주간 보시면요. 지난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난주 오후에 갑자기 그 금투세 폐지 얘기가 기사화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발언을 했냐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 주가 쫙 올라갔는데 거래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투세 시행할 거다 나오니까 서로 주가 쭉 빠졌었고요. 사실 금투세가 증시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원칙대로 하면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은 맞아요. 근데 그 원칙이 맞게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그다음에 시장이 투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기능, 그 회사의 대주주가 멋대로 하지 못하게끔 제어 장치도 갖춰놓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가지고 주주 환원이라는 것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을 해도 해야 되는 거지. 그 앞에 건 생략해버리고 세금만 도입한다고 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된다라는 발상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증시를 좀 억눌러 왔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어떤 효과냐. 어저께 급등을 했죠. 근데 오늘 왜 못 갔냐. 대선 이슈에 일단 눌 연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금투세를 갖다가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미국 시장으로 투자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다시 팔아가지고 달러 환전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쉽게 안 들어와요. 일단 떠난 자금은 더더군다나 미국장에서 매매를 하면 편하다라는 느낌을 거기 계신 분들은 왜? 미국 넘어가지고 애플을 사든 엔비디아를 사든 또는 테슬라를 사든 그쪽에 대해서 사놓고 나서 야, 이 국장처럼 뭐 2% 올랐다고 팔고 이 짓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리포트들이나 기사나 미국 증시를 이제 보게 되면 어쨌든 추세적으로 올랐었기 때문에 기다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돈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는 허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한국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넘어가잖아요. 환전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거기 갔다 다시 넘어올 때는 또 환전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허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 시장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금투세 폐지가 플러스 효과를 주느냐면은 만약에 주가가 빠져가지고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빠져가지고 밀린다 했을 때는 밸류 메리트를 가지고 새 돈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 세금 폐지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주식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 가치보다 많이 밀린다든지 이럴 경우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글로벌 증시가 아주 하락인데 우리만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GM은 계속 급등해서 신고가 나고 있는데 현대차는 계속 이러고 있다. 근데 실적이나 판매 대수나 전기차 쪽에서나 하이브리드 쪽에서나 현대차가 훨씬 잘하는데 기아가 잘하는데 그럼 싼 맛에 이걸 사들어오는 수급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강한 하방 지지력은 갖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건 옆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코스닥이 연간 수익률이 2년 연속으로 이게 마이너스였던 적은 없었어요. 지금 올해 빠졌잖아요. 그럼 내년에 반등을 줄 수 있는 트리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1등이잖아요. 지금 뒤에서 코스닥은.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버려진 주식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 소위 말해서 재무구조 엉망이고 그런 회사 말고 우량주인데도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금투세 이슈 때문에 5월 달부터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다 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인 수급으로 갖고 있다가 증시 빠지니까 폭락하고 반대 매매 나가고 이러면서 빠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등을 줄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단 이거는 미국 증시 급락 없이 전체적으로 증시는 그냥 루틴하게만 가도 오히려 하반기 내년 초 들어가면서 연말 연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코스닥 쪽에 조금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어저께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냐면요. 오늘은 빠졌지만 2차 전지하고 바이오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공매도 잔고가 많은 섹터예요. 또 하나는 어저께 하이닉스가 7% 넘게 올랐어요. 삼성전자는 별로 안 올랐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가 26만 원에서부터 18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실적 좋고 엔비디아도 좋고 지금 TSMC도 좋은데 얘만 계속 빠졌었거든요. 즉 보상을 받는 거죠. 낙폭이 크고 실적이 좋았던 회사. 오늘 조선주 반등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괜찮은 섹터인데 최근에 고점 대비 좀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시기가 좀 더 빨랐었으면 적어도 지금처럼 우리 망가지는 건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건 좀 아쉽지만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만 좀 별렵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돼준다면은 이거는 더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는 그나마 이전보다는 좀 갖춰진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오늘도 지금 제일 먼저 개표한 게 6표인데 3대3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또 어저께 보니까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공화당 지역구인데 거기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앞선다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러고 또 여론조사에서는 또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선은 성별 대결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잘 아시다시피 약간 마초남 성격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거침없이 이제 남성 중심 우월주의적인 어떤 발언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이제 해리스는 이제 여권에 대한 거를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인종간 대결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에다가 또 변수가 또 뭐냐면은 이미 자기가 질 거 대비해가지고 펜실베이니아 쪽에서 이제 부정선거 주장하고 소송하겠다고 얘기도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것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왜냐면은 스윙 스테이트 상당수가 다 만약에 그 지지율 격차가 0.5% 미만이면 다 또 수개표를 한대요. 그럼 또 시간이 길어지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수개표 할 때 엄청 빨리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손이 빠르잖아요. 돈 셀 때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세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세잖아요. 돈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변수가 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미대선 결과만 놓고 얘기했을 때 미국 증시에 사실은 크게 영향을 끼친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만을 우선시하는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증시의 플러스 요인보다는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됐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런 어떤 느낌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가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지금 미리 예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신사임당 나와가지고도 현금이 많다는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스트레스가 종목을 못 찾아가지고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일단 대선의 어떤 노이즈 이거를 갖다가 몸으로 부딪히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놓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을 하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게 FOMC가 아마 11월 7일인가 거기 있을 텐데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선하고 FOMC를 지켜보고 그 다음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포지션이 지금 현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현금 많은 것도 사실 스트레스예요.
현금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이렇게 끌고 왔었던 섹터 중에 반도체도 비중 확 줄였고 바이오도 비중 줄였고요. 방산도 줄였어요. 2차 전지는 고만고만하게 있고 그냥 어차피 크게 늘리지는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 정도만 좀 유지하고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지금 많아진 상태인데 현금이 많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과 보고 판단하자. 만약에 이제 주식만 나가고 있다. 이거는 뭐 몸으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미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치상으로는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면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변동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지난주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주, 방산 뭐 이런 주식들이 강했었는데 지난주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그 미장에 있는 방산 관련된 주식들, 그 다음에 이제 ETF 같은 경우도 주가들 보시면은 51선을 하회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또 완전히 버려져 있었던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쪽이 또 고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장 내에서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방산은 여전히 견조하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됐을 경우에 어떨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좀 나오긴 하겠지만 저는 누가 됐든 간에 우리 국내 증시가 혹여라도 반등을 좀 세게 나온다 그러면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현금을 만들고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제가 하는 방식 그 중에 제일 바보 같은 쪽을 정리하시라. 24년도, 그러니까 24년도가 아니라 이제 25년도인데 제가 잘못 써왔네요. 25년도 그 올해 우리나라 이제 그 섹터들 가운데서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는 섹터가 뭐가 있냐면은 방산하고 조선이에요. 방산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을 때 기회를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25년도 업황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건 2차전지 쪽, 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보면 삼성 SDI가 좀 많이 빠졌는데 SDI 뭐 이런 쪽인데,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서 이제 약간 루머긴 한데 이제 증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4680 배터리 양산이 12월부터 있으니까 그쪽과 관련해가지고 LG엔솔 이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체인들, 그런 것들은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 내년에 북미 쪽 공장이 가동이 본격화된다고 그러면 전해액 섹터에 대해서 제가 전해액 섹터를 작년 11월 달에 보시라고 하고 2월 달인가 큰 주식은 일단 저는 그만 보시고 좀 작은 놈을 보시라고 했었고, 그 뒤에는 이 작은 놈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하라고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쇄신안이 나오는지를 봐라. 지난 컨퍼런스 콜 내용은 좀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AI 쪽 동향이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HBM 쪽에서는 하이닉스 향이 맞다. 그쪽으로 보시라는 거.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된다면, 이거는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도 무난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진심인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라.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하고 방산 같은 경우는 저는 가격 조정만 조금 일정 수준 나와주면은 여전히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바이오하고 방산은 지금 미장의 바이오 방산하고 다르게 무지하게 견조한 편입니다. 기간 조정은 받고 있는데 이게 하락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좀 받아주면은 바이오 방산도 내년에 여전히 관심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믿어야 돼 말아야 되긴 한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해서 열심히잖아요. 그 보시면 엔터 주식들이 갑자기 급등했을 거예요. 무비자로 입국하게 해주고 15일간 체류하게 해준다면서 이제 엔터 주식, 그 다음에 올랐던 게 보면은 여행 주식, 항공 주식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경기 부양이 진짜 본격화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풀어주는 걸 보니까 여행 쪽 풀어주려고 무비자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쪽에선 판호 발급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뭐냐면 공연, 뭐 영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엔터는 그런 맥락일 것이고, 그리고 경기 부양이 진짜로 돼준다면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 거는 화장품은 그 개별 업체보다는 ODM 쪽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쪽 중국 진출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까지는 조금 수혜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내부 진단은 위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성장했고, 어쨌든 이익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뭐 윈터 룸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업계 반응이고 그다음에 다른 증권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의 가장 큰 위기는 이런 IT 기업, 첨단 기업에서 기술적인 패권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상실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을 상실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향후 변화에 있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초일류 삼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데다가 HBM 쪽에서는 글로벌 3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HBM3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하이닉스처럼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요한 고객사로부터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이닉스는 아예 대놓고 지금 HBM3 16단 그것도 수율이 12단 수준에 99% 나온다고 하고 HBM4도 심지어 6개월 앞당겨서 요청을 받았고 그걸 진행을 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걸 봐가지고는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느껴야 되거든요. 그거 지금 당장에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는 순간 이게 기업이 특히 이런 첨단 산업을 하고 있는 IT 기업들이 안주하는 순간 관료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서 회사가 성장이 정체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환경이 변했을 때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컨퍼런스콜에서 DDR4 이하 저사양급에서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가격 경쟁의 어려움을 실제로 실토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이 저사양급 DDR4 물론 DDR5 쪽 생산량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1A 수준에서 지금 그쪽이 설계가 돼가지고 DDR5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원비 수준으로 한 단계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미 차이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저사양급에서도 중국 반도체가 가격적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붙어버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익 나는 거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떡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TSMC까지 협업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놓고 말씀을 좀 드리면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는 시장에 변명을 하는 쪽보다는 자기 스스로 체질 변화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도 맞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위해서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는 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기술적으로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을 못 시켰기 때문이겠죠. 뭐 발열 문제라든지 가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 맞추고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당장에 이제 수율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엔비디아 향으로 HBM3 나가는 버전 수율이 거의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 뭐 전에 듣기에는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사실은 자꾸 노이즈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기술적으로 안 된다라는. 삼성전자 3분기 실적과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실적 자체는 뭐 어쨌든 구조 때 나오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숫자로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조라고 해도 사실 삼성전자는 또 이제 종합기업이다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가전, 뭐 스마트폰 이쪽에서 이제 또 이익이 붙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구조인 거지. 삼성의 그 메인, 그 다음에 이제 밸류를 갖다 좌우하는 건 결국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3조 9천억, 하이닉스는 7조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캐파 규모로 보면 삼성이 더 커요. 레거 시점은 훨씬 커요. 결국엔 HBM에서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열어보고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이 삼성 실적에 대해서 좀 폄훼하는 시선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고요. TSMC 실적하고 삼성 실적하고 비교를 할 때 왜 TSMC가 번 돈하고 삼성이 번 돈하고 비교해보면 밸류가 그 정도까지 차이 나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TSMC가 하는 건 파운드리, 그러니까 주문에 의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TSMC가 받는 그 주문이라고 그러는 건 다른 데서 받지를 못하는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마진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독점성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삼성이 하고 있는 거는 경쟁을 통해서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클을 심하게 타죠.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안 좋을 때는 막 적자 근처까지도 가고 하잖아요. 적자가 나죠. 근처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데
TSMC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흔들리잖아요. 꾸준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똑같은 돈을 벌어도 밸류 차이를 주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제 HBM 쪽에서 빨리 삼성은 진전을 이뤄서 그쪽에서 시장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해야지만이 밸류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지. 지금 같아가지고는 갈수록 좀 시장에서 그냥 소외되는 그런 그림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HBM 방향성과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 HBM에 대해서 포텐셜은 있어요. 왜 포텐셜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가진 최대 무기는 엄청나게 쌓아놓은 현금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해서 올인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잖아요. 옛날 삼성전자가 벌었던 돈 몇천억 단위도 안 될 때 그때도 기술 개발에 운임과 열정을 쏟아가지고 글로벌 넘버원을 만들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서 뿌리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게 관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진보를 위한 행보가 중요하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은 중요한 게 관리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기술적인 리더십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인 거고요. 관리, 안정적인 운영 그걸 목적으로 그냥 꾸준함을 가지고 가겠다 하면은 지금 당장 향후 몇 년은 무난할지 모르지만 일정 시간 지나기 시작하면은 삼성이 어떤 그 위상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빨리 따라갈 수 있게끔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삼성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크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은 어떻게 보면 삼성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도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사실은 잘 돼야 돼요. 이게 뭐 재벌을 비판하는 쪽도 있고 하지만 삼성이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 어떤 시기든 빨리 혁신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도 굉장히 바람이 강하고요. 이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HBM 공급은 조건부 승인 해놓고 옆에 써놓은 거 단기 물량 부족 때문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건 삼성은 망신이죠. 사실 이런 게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삼성이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리를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 콜 관련해 가지고 좀 실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하고 소통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주요 고객사로부터 펄과 관련해서 유의미한 진보를 이뤘다. 무슨 얘기지 이렇게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됐으면 된 거고 안 됐으면 안 된 거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거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의욕, 의지, 그다음에 포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일단은 시장하고 소통은 명확하게 해주는 게 맞다. 옛날 삼성은요. 굳이 시장에다가 얘기를 안 해도 다 믿고 있었어요. 무조건 삼성이 앞서간다. 1등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삼성 안 믿어요. 포장을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전 같았으면 이렇게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아 통과됐나 봐 해가지고 막 그날 반짝있다가 주저앉아 버렸죠. 안 믿는 거예요. 일단 삼성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IR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룹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이제 그 뼈를 깎는 어떤 자성 그러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삼성 같은 큰 회사가 방향 전환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조각배가 노를 저어가지고 방향 바꾸는 건 쉬운데 항공모함이 이게 방향을 바꾸려고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돌리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몸 안에 내재 체득되어 있는 어떤 관성이 그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질이 과거의 도전 정신, 그다음에 혁신 정신 이런 거를 갖다 선대 회장님을 통부터 시작해서 진행돼 왔었던 게 있으니까 조금 돌아보면서 어떤 변화의 계기를 좀 빨리 좀 삼아주면 저는 삼성이 변신하는 거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안 먹고는 그쪽의 의지니까 제가 거기에까지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게 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이 바닥권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삼성전자에 물려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가 회복은 언제쯤 된다고 예상하시나요? 저도 제 고객님들도 삼성전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저도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얘기했던 것처럼만 통과됐으면 지금 이 주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게 자신 있어 했고 2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 3분기 내에는 그 늦어도 9월 안에는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면 지금 주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하고 소통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빠진 것 때문에 지금 구간은 참 쉽지 않은 구간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그렇다고 팔아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지금 트레일링 PBR로 1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IT 기업의 첨단 산업을 다루는 기업이 순자산 가치 수준 25년 PBR로 봤을 때 지금 1배가 안 돼요. 그러면 청산했을 때는 지금 주가 수준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정도. 그러면 여기서는 추가 급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장이 아주 막살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만약에 삼성이 정말 변혁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살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가에서 굳이 뭐 변해줄 거야 라고 믿고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에 여기서 추가 하락폭은 삼성이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아주 급냉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주 뭐 여기서 많이 빠질 거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 문제는 이제 장이 좋아져가지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확 돌아설 거냐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뭐 하시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현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단 사는 건 말리고 싶어요. 확인하고 사시라. 주가가 똑같은 수준에 있더라도 아니면 주가가 조금 위에가 있더라도 삼성이 어떤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은 다시 옛 삼성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겠다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사시라. 외국인들이 왜 자꾸 파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반도체 쪽에서 기술적인 패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를 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에도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쪽이 먼저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삼성은 대응하시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도 그래서 팔라는 얘기 못 하겠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 추가로 사는 거는 지금은 사지 마시라. 그 정도만. 하이닉스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하이닉스는 지금 구조로 봤을 때는 25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HBM4도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가 6개월 앞당겨서 납품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걸 봐가지고는 기술적으로도 삼성의 가능성은 지금 사실 HBM4에선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려면은 이제 그 부분에 일단 변화의 어떤 몸부림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주가가 TSMC나 엔비디아를 앞서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승 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 결국은 그쪽을 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TSMC가 현재 하고 있는 파운드리 쪽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TSMC가 엔비디아한테 오히려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지금 그 AI 가속기 칩에 관련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도 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거의 다 이쪽이 하고 있잖아요. 절대적인 강자들이잖아요.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가 밸류가 이들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포텐셜이에요.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고 진짜 미친 듯이 매달리면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순간 HBM 시장에서도 판도가 바뀔 수도 있어라는 잠재적인 어떤 그 리스크가 약간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은 엔비디아나 이쪽보다는 시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모든 게 삼성전자한테 달렸나요? 네. 삼성전자가 그만큼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고요. 또 해줘야 되는 부분도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좋을 것 같고 회사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전기차 업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전기차 업황은 지금 제가 컨퍼런스 콜 그 3분기 거 LG에너지솔루션하고 GM, 테슬라,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 거를 갖다 좀 요약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GM은 괜찮게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그런 대로. 근데 그에 반해서 LG엔솔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물론 엔솔은 생각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은 뭐 AMPC를 제외하면은 적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뭐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이 사실상 쇼크가 나왔는데 4분기 쪽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이 이제 공원이익이 흑자 전환이 될 거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원이익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 출하 증가 예상한다. 그다음에 에코프로하고 엔솔은 실적은 조금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여전히 캐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반등을 줬던 거는 내러티브 효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 전망을 얘기를 하면은 LG엔솔에서는 그 CO2 규제가 유럽에서 20%를 강화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이 경기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동차 판매량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잠재 리스크는 있는데 엔솔에서는 그 중저가형 그 보급형 제품에다가 LFP하고 미드니켈 등을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 저가형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할 거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110억 예상을 하지만 25년에는 2조 8,700억. 요게 이제 회사에서 제시한 숫자는 아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나온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25년도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GM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적자가 25년도에 더 많이 줄 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공원이익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원래 이익이 안 나면은 이제 그 공원이익이라고 해가지고 또 따로 떼가지고 비용을 갖다 또 따로 떼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자 많이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제 25년도에는 전기차 공원이익이 시작이 될 경우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AMPC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서 그 가격 경쟁 내연기관차 모델의 가격 경쟁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24년보다 25년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년도 상반기에 보급형 전기차 출시한다. 판매 늘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연평균으로 25%에서 30%를 판매를 늘리겠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 개입 없는 주행거리를 5배에서 6배로 늘리게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분기 중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26년도 양산 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코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25년도에 이제 에코프로 BM 쪽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그다음에 고객사 신차 출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23년하고 비슷한 판매 물량이 늘어날 거다. 이 얘기는 23년이 바닥이고 25년부터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약간 기시감 같은 거 들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안 돼야 돼요. 근데 뭐냐면 작년 3분기 말 4분기 컨퍼런스 콜 할 때도 그랬어요. 24년도 상반기 지나면서부터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지금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단정적으로 믿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구도 하에서는 GM 쪽에서도 전기차 판매에 의해서 적극적인 게 있고 그동안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비관적인 것도 있었는데 내년도에 25에서 30% 성장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소재 기업 쪽은 3분기가 제일 안 좋고 4분기도 좋지는 않지만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환경적인 내러티브 효과는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25년에 대한 기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갖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전기차 쪽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했던 부분들도 좀 과장될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바닥은 확인됐고 실적에 의한 바닥이 이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이제 결국은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확인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업계 반응은 뭐냐면 테슬라 판매량 증가나 GM,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의혹을 봤을 때는 바닥은 통과하는 것 같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배터리 가격이 지금 떨어진 상태, 거기에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AMPC 효과도 역시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차를 조금 더 팔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인천에서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전기차 하면은 막 포비아 현상 나오고 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집단 주거 형태, 그러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해외 쪽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덜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2월 달부터 뭐 4680 배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되면은 좀 배터리의 안정성을 더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또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전기차의 추가 확산의 하나의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과거 것들하고 제가 쭉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북미 쪽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서 중국 제품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관세가 9월 27일부터 부과가 됐고요. 배터리 쪽과 관련해서 7.5% 세금 매기던 걸 25%로 올렸거든요. 이거는 일반 배터리 쪽이고 ESS 쪽 같은 경우는 이제 26년도 말부터는 이제 관세 부과 들어가고 아마 사실상 진입을 못하게 막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ESS 쪽으로 해서 LG엔솔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수주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지금 확정이 안 된 게 좀 있어가지고 요즘도 조회 공시 들어오던데 SDI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거든요. 최대 49.5%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유럽의 딜레마가 뭐냐면 배터리가 유럽 배터리 회사들이 있는데 수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노스볼트나 이런 쪽에다 이제 의존했던 걸 갖다가 방향을 우리나라 업체 쪽으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BMW 쪽은 아마 삼성 SDI가 수주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건 북미향이긴 하지만 벤츠 같은 경우는 북미향은 LG엔솔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판매하려고 하는 상용차 관련해 가지고 포드가 LG엔솔한테 또 오파를 줬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 르노로부터 LG엔솔 솔루션이 LFP 배터리를 한 5조 원어치 수주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LFP 배터리 쪽으로 양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중국산이 다 가져갈 거야라고 했었던 걸 우리나라 업체가 가져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EU 집행부에서 CO2 규제가 한 20%더 강화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가가지고는 전기차를 더 팔아야지만이 벌금을 안 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 유인이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을 부활하기로 했고 오다 보니까 프랑스가 EU 전역에 전기차 보조금을 다 도입하자.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베이스를 좀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중국산 전기차들이 비싸서 못 들어오면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주면 독일 차들이 중국에다 공장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만들어 갖고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세가 부과가 되죠. 그러면은 거기서 팔아먹을 때는 자동차 공장이 갖고 있는 회사들 걸 파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했을 때는 중국산처럼 저가로 팔지 않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안 받거나 덜 받거나 그 경우에 우리 것도 파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죠. 우리한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 중반 이후에 역성장하던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다시 늘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2차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또 25년 되면 우리나라가 북미에 짓고 있던 공장들이 이제 램프업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한 가지 북미의 업체들도 신차 출시가 많아지게 되고 보급형 전기차들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당장에 내년 상반기 중에 테슬라도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예고해놨잖아요. 판매량이 많아지게 되면 배터리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올해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경기가 만약에 침체기에 들어간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는 비싼 내구재잖아요. 아무래도 판매량이 줄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쨌든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은 좀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셀 업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동향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셀업체들 같은 경우 일단은 지금 왜 셀업체가 먼저 반응을 줬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AMPC 때문에 그래요. 보조금. 이 셀을 만드는 총 금액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만드는 양, 킬로와트 단위로 했을 때 그 양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배터리 그 원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자체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은 안 줄 수가 있어요. 양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년 되게 되면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의 비중 자체가 워낙에 크잖아요. 그럼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내연기관차하고 가격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갭이 줄거나 비슷해지겠죠. 여기에 이제 좀 심하게 보면 GM 같은 경우가 이제 보조금을 좀 나눠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일부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차 값을 더 떨어뜨릴 수도 있죠. 보조금이 어차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면 연비 규제 때문에 전기차를 많이 못 팔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로 또 벌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팔기 위해서 전기차 가격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승수 효과를 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고 배터리를 더 많이 찍어내면 배터리 업체에서는 AMPC를 더 받을 거고 그리고 또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 낮은 원재료 가격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배터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기존의 재고를 감안하더라도 점점 낮아질 거 아니에요. 원재료가 마냥 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정 시점 되면은 거기서 또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은 AMPC 효과가 제일 큰 거는 어쨌든 셀업체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이 진출을 해 있고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 효과로 먼저 이제 고개를 든 거고요. SDI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AMPC 효과가 좀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원래 폼팩터가 각형 위주로만 돼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하는데도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파우치형이나 원통형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안전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각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두 가지를 갖추게 되니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많이 빠진 이유는 설비 투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루머예요.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유상증자 얘기가 좀 있어요. 대규모.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투자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정말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안 좋아도 조금 지나면은 투자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 SK온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치형 위주 폼팩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기술 도용 이슈 때문에 이제 LG 엔솔에다가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금액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고 또 투자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재무적인 압박을 좀 받고 있어가지고 어려웠어요. 근데 온은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이노베이션이 온에다가 계속 자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요즘 정유 쪽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적자 나버리고 이랬는데 SK그룹 차원에서 이제 기업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 기업인 SKENS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SK 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이제 좋게 만들고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번에 흑자가 나긴 했는데 그건 일회성 수익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아지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포드는 일단 좀 발을 좀 빼는 모습 주요 이제 업체인데 반해서 이제 그걸 갖다 현대차하고 돌파구를 좀 모색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SK온 입장에서는 아마 영업이익을 빨리 정상적으로 흑자 전환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건 또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무적인 활로를 좀 모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어차피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3사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메리트는 엔솔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SDI는 이번에 증자와 관련되는 루머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지켜봐야겠지만 증자 루머 때문에 많이 빠지면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 때문에 애매하게 걸쳐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배터리 3사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는 어차피 투자하려면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데 저라면은 굳이 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현대차의 향후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현대차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3조 9천억. 근데 시장이 너무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원화 강세가 나오면서 그만큼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환율 효과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고 판매량도 조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3조 9천억까지 봤었는데 그게 이제 3조 5천억대 나오면서 일단 어닝 쇼크로 인식이 됐고 10월 3일부터 이제 조지아 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게 이제 고정비 부담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그런 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수 국내하고 유럽 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쪽이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예전에 현대차하고는 다르다. 그게 이제 자동차의 기초 체력도 강화됐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기차도 지금 아이오닉이 워낙에 지금 명품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그 토요타 외에 하이브리드를 현대차만큼 양산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잘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내연기관도 저가차 위주로 갔었다 그러면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안착이 되면서 이미지 개선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포드 자체가 워낙에 잘 돼 있고 탄탄하다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주주환원 얘기를 워낙에 강조를 했잖아요. 아마 이번에 지난번에 그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로 하면 30%좀 넘어가나 봐요. 주주환원율이. 그런데 도요타하고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GM이나 포드는 1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100%를 넘어간다는 거는 사실 돈 버는 거 다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넘버 3냐 넘버 2가 되느냐 뭐 이러고 있는 위상인데, 이 정도 위상이라고 그러면은 최소한 그 도요타나 혼다 수준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아직도 밸류업과 관련해서 기대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도 증시에서 지금 4조 5천억 인도법인 상장하면서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소강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지금 주가는 약한데요. 약한 이유가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약하고 지금 글로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눌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피크아웃 우려가 있어요. 실적 관련해서. 왜냐하면 2분기에 워낙에 잘 나왔고 3분기 좀 줄어들고 하반기 가면서 내년 가면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소위 말해서 주주환원만 꾸준히 높여준다고 그러면 하방 리스크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보통주가 한 5% 정도 배당 수익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선주가 7.5% 넘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더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보면 하방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또 한 가지 현대차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로봇 관련된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지분을 다 가지고 있고, 더해가지고 말씀드리려면 별 관심들은 없지만 UAM, 그것도 현대차에서 진행을 지금 사업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 자회사들도 실적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 그룹사 중에서 그 미래전략 포트폴리오가 가장 잘 돼 있는 회사,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좀 답답한데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전지 기업의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적은 뭐 다 별로 안 좋았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 에코프로비엠이 매출이 5,219억, YOY로 마이너스 71%, QQ로 마이너스 36%, 영업적자 412억, 출하량, 판가, 가격하고 판매량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거는 이제 원재료 관련된 거, 원자재 관련된 손실도 났고, 뭐 그냥 캐즘 구간의 후유증을 계속 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는 4분기 매출도 감소할 것 같다. 요즘 이제 환율이 좀 올라왔잖아요. 3분기 말 대비. 그래서 재고 가치는 개선될 것 같고 영업적자는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서 실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건 25년 1분기에 거래소 이전을 목표하고 있다. 거래소 이전 이슈가 좀 있고, 여기에 관련해서는 공매도 잔고가 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뭐 실적은 쇼크고요. 영업이익은 14억 흑자 났지만 어쨌든 YOY로 96.3% 감소했고, 역시 재고평가 손실, 출하량 감소 등이 원인이다. 4분기도 비슷할 것 같고, 결국은 소재 쪽은 4분기까지 기대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기대보다 못했습니다. 그 왜 못했냐면은 철강 쪽에서 생각보다 좀 덜 나왔던 것도 있고, 배터리 쪽 자회사가 적자가 좀 확대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재 쪽은 다 어려웠었기 때문에, 다 소재 업체들이잖아요.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그룹 전반이. 어려운 구간, 캐즘 구간에서 소재 쪽이 가장 늦게 돌아서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고, 에코프로 그룹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2차전지 소재 사업의 어떤 전망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양극재 쪽은 전방업체 재고 조정, 그래서 4분기까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컨퍼런스 콜 내용 요약한 거에 말씀드렸지만 25년은 23년만큼은 팔 수 있을 것 같아. 양입니다.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양재 가격도.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총량은 어쨌든 늘어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메탈 시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5년도에는 이제 소비자 말씀드린 것은 구매력 회복, 신차 출시 효과 해서 23년과 비슷한 판매량을 기대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매력이 회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유럽 쪽 경기 침체 영향이라든지, 또 미국 쪽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가 유지가 되는지, 요건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딜레마는 작년에도 그랬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거는 내년에는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보급형 전기차가 이제 출시됐고 이게 늘어날 거다. 이게 이제 어떤 선순환을 줄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작년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4분기에 너무 급하게 덤비는 것보다는 진행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차 전지 기업 내 주목할 만한 섹터는 무엇인가요? 당장에는 이제 그 12월부터 양산이 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관련된 쪽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일단 셀업체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셀업체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4680 배터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배터리팩 하나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이 2170 배터리 같은 경우는 4000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4680은 1000개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4000개 들어가는 게 1000개로 주는데 지금 배터리 사이즈를 보시면 2배가 안 되잖아요. 1000개만 가지고도 더 배터리 팩을 채우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들어가는 양이 줄게 되니까 양산을 전제로 했을 때 판가를 떨어뜨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셀이 많으면 그만큼 그 안에서 불량이 발생하거나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또 그만큼 확 줄게 되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 4680 배터리가 2170 대비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에너지 용량은 5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6배가 좋습니다. 이게 양산이 돼가지고 채용이 되고 채택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값을 떨어뜨리고 전기차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화재 위험이나 이런 거. 근데 사실 4680 배터리도 못지않게 전고체 가기 전에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쩌면 양산을 전제로 해서 내년에 또 파나소닉하고 삼성 SDI도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확장이 됐을 때는 저 전기차 업계 전반에 주는 효과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과 관련돼 있는 거를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에는 뭐 주가 보니까 LNF도 별로 좋지 않고 다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은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지켜보실 필요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최우선은 여전히 셀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송상훈 기자분이 쓰신 글인데 여기도 전기차 화재 게임 체인저 등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왜 게임 체인저가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놓는 거 보시면 중간에 안정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정성도 높은 데다가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화재뿐만 아니라 가격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도 굉장히 끌어올려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하는데 이게 궁극적인 방향성은 건식 공정입니다. 근데 이제 건식 공정하고 습식 공정 관련해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건식 공정은 애초부터 그냥 말려가지고 하는 거고요. 습식 공정은 여기에 이제 이물질 이거를 갖다가 투여를 해가지고 솔벤트라고 하는 걸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그걸 또 말려야 돼요. 이게 이제 유해물질이기도 하고 해서 다 그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말리는 과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릴 때 뭘로 말리냐면 열을 가해서 말리죠. 그러니까 열과 관련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만큼 배출이 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겠죠. 아무래도 만들게 될 때 가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산 단가를 좀 떨어뜨려 주게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탄소 발자국을 5배 정도, 그러니까 탄소 발생 자체를 갖다가 줄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궁극적으로는 이제 4680 배터리에서는 건식 공정으로 가는 게 최종 목표인데 현재는 습식 공정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차 상에 어떤 그림을 좀 붙여놨는데 그냥 습식 공정하고 건식 공정하고 그림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훨씬 공정이 줄어든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과 관련된 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북미 쪽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북미 쪽 시장이 개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북미 공장들이 가동이 되게 되면은 결국 가가지고 북미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전해액 섹터다. 그래서 이제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을 어느 시점부터는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하다, 이제는. 처음에는 제가 왜 비싼 회사,
많이 올랐던 연초에 그 회사는 제가 2월 달에 더는 추천 못하겠다고 했었던 회사도 최근에 보면 엄청 빠져 있어요. 재무적인 리스크나 이런 것들 점검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런 쪽도 조금씩은 이제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 왜냐면 내년도 양산을 전제로 해서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전해액 섹터 그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해액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없어요. 왜냐면 그 전액 섹터가 글로벌 탑10 가운데서 8개가 중국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2개가 하나가 일본 업체고요. 하나가 우리나라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액 섹터에 있는 회사들이 엔캠, 덕산테코피아,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그다음에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이렇게 있는데 그 회사들이 다 일단 미국 쪽으로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거든요. 왜 전액 섹터의 경쟁력을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중국 업체는 못 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글로벌의 상위 랭커들이 못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물성 자체가 이게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해놓고 짧은 시간 내에 소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공장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본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액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소재를 갖다가 함부로 못 바꿔요. 검증이 된 회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북미에 지금 다 공장들이 가 있는 상태면은 그게 본격 가동이 났을 때는 대체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많이 팔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해액 섹터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이제 배터리에 올인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피곤할 거라고 계속 올해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그러니까 제가 신사임당에서 말씀드렸던 섹터만 해도 반도체, 2차 전지, 방산, 조선, 그 다음에 바이오. 이 가운데서 반도체, 삼성전자 좀 이상해지면서 많이 줄였다고 했고 방산, 그 다음에 바이오도 최근 들어와가지고 비중을 확 줄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는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반등했다고 해도 지금 숨도 안 쉬어지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반등했다고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고. 근데 여태까지 참으셨다고 하면 이제부터 갑자기 여기서 손절하시라는 얘기도 쉽게 못할 거고 하라고 한들 하시지도 않을 건데 지금은 견디시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캐중 구간에서는 모든 기업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회사가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된다. 그거 확신만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 견디셔야죠. 지금은 이제 제가 연초만 해도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해서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작년 연말에는 아예 대놓고 많든 적든 간에 이쪽이 좀 많으면 좀 팔라고 했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서 뭐 팔라고 한들 파실 것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기업 경쟁력이 있는지 그게 양극재가 됐든 전해액이 됐든 아니면 뭐 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재무적인 리스크 점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업계 내에서의 위상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의 강도를 보시라. 그래서 시장이 강해지는 그림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 조금 늘리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막 늘리시지 마시라.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계속해서 이제 포트의 일부만 2차 전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조금 그 안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지만 크게 변화는 없어요. 현재 최고 타겟은 저는 셀이라고 적어놨는데 오늘 SDI가 저 모양이 돼버리니까 셀하면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 2개인데 딸랑. 그래서 셀이라고 해놨는데 뭐 저는 사실 그중에 LG 쪽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는 게 그렇고 이거는 현재로서는 저는 셀은 그렇게 그냥 가져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4682 배터리 양산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해가지고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계속 지켜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되겠다 싶으면 저도 포트에 좀 편입하는 거 생각하고 있고요. 소재 쪽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재는 가격이 아직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재고 평가손이 난다는 얘기는 여전히 재고를 갖고 있는 게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다시 조금 고개를 들면서 재고 평가손이 없어지면서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이익이 좀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그 가격 같은 걸 좀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국내 업체들도 재무적으로 중국 업체들 뭐 파산하는 건 남일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 회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인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시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는 방식이 투자인지 투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올인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위험이 부각이 돼가지고 전체가 다 박살이 났을 때 이럴 때가 아니면 저는 올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트의 일부로만 일단은 2차전지를 가져가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강도가 세지는 거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늘리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근거로 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밖에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금화만 하세요 한다고 해서 하실 분들도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이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확신이 드신다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팔기는 좀 시간적으로 늦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달에 뵐 때는 좀 편안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아진다고 했을 때도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좋아진다 한들 주식을 못 고릅니다. 어려울 때 사실은 계속해서 종목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야 되니까 매일같이 종목 스터디를 하고 있고 종목 리포트 뒤져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그게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제였죠? 지수 급등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가서 사야지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주식 말고는 더 확산을 시킬 만한 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지금 가방 안에 리포트 있어요. 이따 갈 때 우리 PD님한테 보여드리겠지만 리포트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 나름대로는 종목 스터디를 하고 있고 리포트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리포트 보고 메모할 거 정리해서 그 회사 전화해가지고 주식 담당자들한테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제가 재무 리스크 다시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수급 보고 업황 보고 이걸 할지 말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요즘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공부를 습관화를 하셔야지 투자를 하실 때 투자는 짧게 단기간에 대박을 내는 게 투자가 아니에요. 긴 시기를 가지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선택한 종목에서 진짜 큰 수익을 내실 때가 올 거예요. 조금 인내하시고 힘들어도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